안녕하세요. 한하산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고, 따라서 풀 문제와 넘길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넘길 문제를 1분 이내에 빠르게 넘길 수 있는지 여부가 풀 수 있는 퀴즈를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일부 선지를 해결한 후 나중에 돌아와서 나머지 선지를 해결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이 있다는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상황 판단의 개별 유형에 대한 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부터는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상황 판단은 크게 글, 법조문, 퀴즈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 저는 퀴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상황 판단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퀴즈이기도 하고, 퀴즈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상황 판단에서는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퀴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퀴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황 판단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퀴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오늘 준비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퀴즈입니다. 조건이 있고 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조건과 표의 정보를 처리해서 답을 도출하는 유형으로 제가 정보 처리형 퀴즈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조건과 표를 활용하면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정답을 도출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조건을 처리한 순서와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표를 활용한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는 것은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시험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또 각각의 문제마다 최적의 풀이 방법이 있더라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방법이 너무 많다면 시험장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퀴즈를 시작할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학원 수업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퀴즈를 시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2021년 7월에 시행되었던 7급 공채 1차 시험 상황판단 문제 중에 4번 문제입니다. 이미 풀어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읽고 표를 활용해서 정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혹시 3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앞으로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떤 문제의 정답을 구하는 방법도 당연히 설명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퀴즈를 시작하는 방법, 즉 인트로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우선 글, 법조문, 퀴즈 각각의 유형과 무관하게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선지 옆에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옳은 것을 물어보았다면 선지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다면 선지 옆에 X 표시를 해서 실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또한 4번 문제처럼 F가 받는 지원금을 물어본다면 선지 옆에 F를 적거나 F 지원금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없이 문제를 풀면 정답을 구했더라도 엉뚱한 선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중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수를 줄인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우리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습관 또는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퀴즈에 제시된 모든 정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시된 정보 중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배제할 수 있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퀴즈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만 있어도 충분히 정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퀴즈에 제시된 정보를 읽으면서 추상적인 이야기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물론 지문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추상적 정보와 구체적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번 읽고 지우는 것입니다. 4번 문제의 경우 조건을 시작하기 전 3줄 분량의 문장 하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글과 지원 대상 후보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 F가 받는 지원금은, 다음 글은 밑에 있는 네모칸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원 대상 후보 현황은 더 밑에 그 글 밑에 있는 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F가 받는 지원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 F라고 쓰거나 또는 F 지원금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은 답을 다 구해놓고 엉뚱한 선지를 고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위에 있는 3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네모네모부는 2021년도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사업 예산 6억 원을 기업에 지원하려 하며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6억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6억이라는 정보가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죠? 네모네모부는 2021년도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사업 예산을 기업에 지원하려 하며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6억이 있지만 6억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첫 번째 문장을 날릴 거예요. 왜? 구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 퀴즈는 아까 말씀드렸죠. 추상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물론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6억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우면 안 되겠죠. 오히려 6억이라는 거를 표시를 하고 기억해서 나중에 답을 구하는데 활용을 하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정보가 퀴즈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퀴즈에 제시된 문장 또는 조건을 읽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즉 추상적인 정보는 지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금 이 동그라미 각각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좀 짧은 문제에 속해요. 퀴즈에서 조건은 최대 10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조건의 분량 또는 조건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정답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조건만 누락을 해도 정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조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읽는 순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조건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물론 쉬운 조건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보는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이 쉽고 어떤 조건이 어려운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건은 순서대로 읽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조건을 순서대로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조건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당연하거나 상식적인 조건을 지울 것이고 이해된 조건도 지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의 합친 조건도 지울 겁니다. 조건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과 관련해서 지우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순차적으로입니다. 순차적으로. 수험생 중 일부는 풀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멀티태스킹을 좋아하는 건데요. 하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조건에서 전반부는 콤마 앞에 부분 전반부는 2020년도 총 매출이 500억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면 이 부분 우리가 표에 반영할 수 있어요. 또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는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이다. 이 부분도 표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반영하려다가 실수가 나오거나 또 실수가 없더라도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의 정보는 한 번에 처리하자. 각각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읽자는 거예요. 이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총 매출이 500억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며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는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이다까지 읽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2020년도 총 매출이 500억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는구나 하고 반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읽는 거예요. 2020년도 총 매출이 500억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며까지만 읽고 이제 이게 자료 해석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에 그 이야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500억 미만인 기업만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A랑 B는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위표를 쳐도 되고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렇게 선을 긋고 윗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날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각을 가위표를 쳐도 되고 한 번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을 읽고 조건의 내용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내용을 표에 반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A랑 B를 지웠을 때 그럼 나는 이 조건의 이야기가 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첫 번째 조건의 콤마 앞부분은 내가 더 이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손으로 지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건의 후반부 역시도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는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인공지능이 있고 비대면이 있고 백신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 후에 지워도 되고 본인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니까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비대면, 백신에 이렇게 우라고 적고 올라가서 이 뒷부분까지 지우면 첫 번째 조건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의 조건이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처리해야 그 조건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지우고 일부는 살릴 수 있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 내 또는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 분야 내에서는 소요 광고비의 2020년도 총 매출을 곱해서 그 값이 작은 기업부터 먼저 선정한다고 했어요. 일단 밑에 있는 표를 보면 두 가지가 이미 나와 있죠. 2020년도 총 매출이 나와 있고 소요 광고비가 나와 있어요.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의 계산은 어려운 계산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A, B는 이미 아까 소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C부터 계산을 했을 때 400 곱하기 3은 1200, 300 곱하기 4도 1200, 200 곱하기 5는 1000, 그 다음에 600, 120 이렇게 바로 손으로 적어주자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을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 안에서도 금액이 작은 것부터라고 했으니까 우선 지원 대상은 누구였죠? D랑 E랑 G였잖아요. 그럼 G의 순위가 1순위고 그리고 두 번째로 E의 순위가 2순위고 D의 순위가 3순위가 될 거예요. 일단 얘네 셋을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C랑 F 중에서도 금액이 작은 F가 4순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이 나머지 큰 C가 5순위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일단 계산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에서 정하는 대로 표에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무리해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조건 읽고 다음 조건 읽는 거예요. 나중에 선체 해결하면서 그때 계산해도 충분하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해석이 쉽지 않았죠. 계산을 한 후에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 지원 대상끼리 순위를 정하고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애들끼리 순위를 정할 수 있는지, 사실 그 계산까지 완료를 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조건도 같이 볼까요? 자, 세 번째 조건을 보기 전에 이 말을 좀 잠깐 해야겠네요. 우리는 그냥 조건을 눈으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조건은 손으로 지우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지운다 하지 않고 손으로 지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조건을 눈으로만 지운다면 내가 처리한 조건과 처리하지 못한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시간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를 내가 기억까지만 보고 일단 끊고 넘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마무리하려고 할 때 조건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건을 다시 읽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손으로 지운다는 건 뭐 이렇게 펜으로 표시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조건을 단순히 눈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지우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을 지우고 합치고 이런 거에 재미가 들기 시작하면 너무 여기에 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운영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건을 한 번만 읽자라고 했거든요. 조건을 지우기 위해서 처음에 조건을 읽고 내려올 때 2번 또는 3번 이상 조건을 읽는 거는 별로예요. 일단 한 번씩만 읽으면서 넘겨야 되는 문제를 1분 이내에 넘기기 위해서는 조건을 한 번만 읽는 습관이 중요하므로 시간과 정답률을 모두 잡기 위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사실 두 번째 조건은 두 가지였던 거죠. 계산과 그리고 해석이 동시에 될 때 우리가 이거를 지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연습하면 돼요. 해석은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문제는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필요한 조건 해석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바로 해석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을 같이 볼까요? 지원금의 상한액은 1억 2천만 원 이나, 그러니까 상한액은 1억 2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기업의 2020년도 총 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그럼 100억 원 이하는 지금 F랑 G가 있는 거거든요. 1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 부분도 지금 일단 해석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단위 조정 측면에서 1억 2천을 그냥 1.2로 쓸게요. C랑 D랑 E는 1.2지만 100억이 안 되는 F랑 G는 2.4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조건을 끝까지 다 읽고 그리고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읽고, 경우에 따라서는 1억 2천만 원이지만 여기까지 읽고 처리해도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읽고 처리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냐, 일단 1억 2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1억 2천이라고 쓰고 여기를 지운 후에 근데 100억 이하면 2배까지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때 이런 거를 2.4로 바꾸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우고. 다만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그러면 소요 광고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C는 문제 없어요. 절반이 1.5고 D도 문제 없고 E도 문제 없지만 F도 문제 없어요. 절반이 3이니까. 근데 G는 절반이 2니까 얘는 2.4가 아니라 2까지 된다. 그렇게까지 처리를 했으면 사실 세 번째 조건도 다 지워지죠.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의 조건,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도 그 안에서 꼭 한 번에 다 지우고 한 번에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지우고 일부는 살려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조건도 같이 볼까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거지 시험 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올해 풀었던 시험지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기도 할 거거든요. 마지막 조건 같이 읽어볼게요. 위의 지원금 산정 방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1순위 누구? G한테는 2억을 주는 거고 2순위 누구죠? E한테는 1.2억을 주는 거예요. 2 더하기 1.2 더하기 그 다음에 3순위가 누구죠? D한테도 1.2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위에 있는 구체적 정보. 총 예산이 6억이라는 거죠.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한테만 줬는데도 지금 이미 4.4가 나갔어요. 그럼 4순위가 누구죠? F죠. F는 2.4를 받을 수 있지만 2.4를 더하면 6.8이 돼서 6이 넘어가 버려요. 예산이 초과돼서 F한테 줄 수 있는 거는 4.4에서 6을 채울 수 있는 1.6. 1억 6천만 원만 F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F의 지원금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옆에 써주자고 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왜? 첫 번째 퀴즈라서 그래요. 나중에는 확인만 할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을 선지 옆에 적어주고, 조건을 순서대로 보지만 구체적인 정보에 집중해야 되지 추상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는 날릴 수 있고, 또 조건을 단순히 순서대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순서대로 보면서 당연한 조건, 상식적인 조건들을 지울 수 있고, 이해되는 조건도 지울 수 있고, 합친 조건을 지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조건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훈련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문제는 날짜 계산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고 날짜 계산에서 주의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